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한 말을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용돈 준다고? 웃기지 마.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오랜 세월 제 돈으로 호화생활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실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편지 인생극장의 윤지혜입니다. 하루의 끝,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반편지를 열어봅니다. 제보 사연을 각색하여 전해드리는 실화 기반 감성극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속아 살았던 며느리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며느리의 반전 스토리입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어떤 진실을 발견했을까요? 마음 편히 기대어 지금부터 오늘의 반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혜님. 저는 올해 54살 김현숙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됐고요. 두 아들을 키웠어요. 큰아들은 28살로 군대 다녀와서 취업 준비 중이고, 둘째는 25살로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정말 착한 며느리로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께서 혼자 사시기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48세셨는데 지금은 78세가 되셨죠?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번 돈은 대부분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매달 용돈은 기본이고 옷이며 건강식품이며 원하시는 건 다 싸드렸거든요. 처음에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드렸는데 물가가 오르고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최근 10년간은 매달 100만 원씩 드렸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당뇨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비싼 홍삼도 매달 사드리고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면 관절에 좋다는 건강식품들도 계속 사드렸어요. 한 달에 건강식품비만 50만 원은 들었어요. 특히 옷은 정말 많이 사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나도 친구들 만날 때 말끔하게 입고 다녀야지 라고 하시면서 백화점에 가시면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쓰셨거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른 분들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당당하게 다니시는 게 좋았거든요. 남편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정규직 외에 주말에는 부업도 했어요. 모든 게 가족, 특히 시어머니를 위해서였죠. 시어머니의 친구들 모임 비용도 항상 제가 대신 냈어요. 한 달에 2번씩 하시는 개모임이나 여행 갈 때도 현수가 미안한데 이번엔 좀 부족해서라고 하시면 선뜻 드렸거든요. 건강검진도 매년 종합검진으로 받으시게 해드렸어요. 몇백만 원씩 하는 검진인데도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 생신 때는 더 정성을 다했어요. 매년 백화점에서 좋은 선물을 골라드리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도 했어요. 당연히 모든 비용은 제가 냈고요. 3년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 다니던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일본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고급 호텔에 항공료까지 합쳐서 300만 원 넘게 들었지만 기꺼이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현수가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우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했어요. 현숙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하면서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자랑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뭘 해드려도 정말 고마워하셨는데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시기 시작했어요. 현수가 이번 달 용돈 아직 안 줬지? 현수가 내 옷 좀 사러 가자.
백화점에서 괜찮은 거 있나 보자. 예전처럼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씀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드시면서 그러신가 보다 했어요. 계속 똑같이 정성을 다해서 모셨죠. 30년 동안 시어머니께 쓴 돈을 계산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초기 10년간은 월 30만 원, 중간 10년간은 월 50만 원, 최근 10년간은 월 100만 원. 여기에 특별한 지출들까지 합치면 총 2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보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착각이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한 달 전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과 온천 여행을 가셨는데 갑자기 혈압약을 깜빡하고 가셨다면서 급하게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약을 챙겨서 시어머니가 계신 온천 리조트로 향했어요. 근데 로비에서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시는 걸 봤어요. 시어머니께 약을 드리려고 다가가는데 제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 들어봤어요. 친구분 한 분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현숙이 참 착하다. 그렇게 매달 용돈도 주고 잘해주니까 참 좋겠어.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을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뭐가 잘해줘?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당연하지. 그것도 내 아들 덕분에 벌 수 있는 돈으로 하는 건데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번 돈인데 아들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다니. 다른 친구분이 그래도 현숙이가 직접 번 돈도 많이 쓰지 않았어? 라고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현숙이가 번 돈? 그것도 다 우리 아들이 뒷바라지 해주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 아들이 집안일 도와주고 애들도 봐주니까 현숙이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일하면서 동시에 집안일도 다 하고 아이들도 키웠는데 마치 남편이 다 해준 것처럼 말씀하시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졌어요. 솔직히 현숙이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내가 받아주는 거야. 안 받아줘도 되는데 며느리가 하고 싶어 하니까 받아주는 거지. 친구분들이 그래도 현숙이가 정말 잘해주는 건 맞잖아 라고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뭘 잘해줘? 해서 당연한 걸 하는 건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받아주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0년 동안 제가 정성껏 해드린 모든 일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친구분이 그럼 현숙이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니까 시어머니가 한 대답을 들으면 정말 소름이 돋을 거예요. 현숙이가 안 해줄 리가 없지. 30년 동안 내가 길들여놨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할 수 있나? 길들여놨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를 애완동물 취급하시는 거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친구분이 그래도 현숙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요즘 세상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데. 현숙이가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돈 갖다 바치는 거 말고는 별거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현숙이는 그냥 현금 지급기야. 돈 주는 기계. 30년 동안 꽤 유용했지. 저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동안 저를 현금 지급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 멍한 상태였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정말 내가 현금 지급기였을까? 30년 동안 진심으로 효도한 게 아니라 그냥 이용당한 건가?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또 친구분들과 만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몰래 따라가 봤어요. 카페에서 친구분들과 이야기하시는 걸 멀리서 지켜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친구분이 현숙이가 번 돈이 한 달에 얼마나 돼? 라고 물어보시니까 시어머니가 제 월급을 정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정확히 알고 계실까? 그때 알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통장 내역을 몰래 확인하고 계셨다는 걸. 친구분이 그럼 현숙이가 한 달에 얼마나 줘? 라고 물어보시니까 시어머니가 한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월급의 70% 정도? 나머지는 현숙이가 생활비로 쓰는 거고, 근데 생활비도 다 나를 위한 거잖아. 음식 해주고, 집 관리해주고, 결국 다 나를 위한 거야.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가족을 위해 쓰는 돈까지 시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친구분이 그래도 현숙이 고생이 많겠다라고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한 말은 더욱 가혹했어요. 고생이 뭐가 고생이야? 현숙이는 나 덕분에 사는 거야. 내가 있어야 현숙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거고 내 아들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현숙이는 원래 변변찮은 집 출신이야. 우리 아들이 안 만났으면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저희 집안이 변변찮다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때 친구분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현숙이가 30년 동안 잘해줬으니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한 대답을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고마워하긴 뭘 고마워해? 현숙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내가 30년 동안 현숙이를 며느리로 두어줬는데 저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며느리로 두어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모든 걸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께 쓴 돈, 시간, 정성, 모든 걸 계산해봤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계산해보니 정확히 2억 2천만 원이었어요. 매달 들인 용돈, 옷값, 건강식품비, 여행비, 의료비, 모든 걸 합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평균 3시간씩 30년이면 정말 인생의 상당 부분을 시어머니를 위해 쓴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이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당한 걸 그냥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현금 지급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짜로 그 기계가 고장났을 때 어떤 기분이실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께 쓴 돈을 정확히 계산해서 문서로 만들었어요. 영수증이 있는 건 모두 모으고 없는 건 날짜별로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친구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정리했어요. 다음 단계는 시어머니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연금이 얼마인지, 다른 수입은 없는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 시어머니께서는 꽤 괜찮은 연금을 받고 계셨어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월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용돈 없이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제게 돈을 받으셨던 걸까요? 아마 더 호화롭게 살고 싶으셨던 거겠죠.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됐어요.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간단했어요. 용돈을 중단하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소처럼 현수가 이번 달 용돈 좀 줘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은 좀 어려워요.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아서요.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월급 못 받은 거야? 그럼 언제쯤 주겠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조금 기다려주세요라고 답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마 곧 다시 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용돈을 드리지 않으니까 눈치를 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현수가 회사 사정은 좀 나아졌어? 아직 어려워요, 어머니. 그럼 언제쯤 나아질까?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한 달 더 지나니까 시어머니께서 본격적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하셨어요. 현수가, 나도 생활이 있는데 용돈이 없으니까 친구들 만나기도 어렵고, 저는 어머니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생활하세요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연금만으로는 부족해. 그동안 내 용돈으로 생활해 왔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돈에 완전히 의존하고 계셨던 거예요. 2달이 지나니까 시어머니께서 참지 못하시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현수가, 이게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용돈도 못 줘? 그때였어요. 저는 준비해뒀던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한테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지난번에 친구분들한테 하신 말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현숙이가 번 돈? 그것도 다 우리 아들이 뒷바라지 해주니까 가능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현숙이는 그냥 현금 지급기야. 돈 주는 기계. 30년 동안 꽤 유용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얼굴이 새하얗게 되시면서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녹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저를 현금 지급기라고 생각하셨군요. 그럼 이제 그 기계가 고장났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현수가, 그건 내가 친구들 앞에서 괜히 한 말이고, 괜히 하신 말이 진심 아닌가요? 30년 동안 제가 드린 모든 돈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시어머니께서 그제야 급하게 사과하기 시작하셨어요. 현수가,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다시 용돈 줄 수 있지?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니, 더 이상은 어려워요. 앞으로는 어머니 연금으로 생활하세요. 그 다음 주에 저는 더 큰 결정을 내렸어요. 가족들을 모두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2 아들까지 모두 불러서요. 다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께 쓴 돈의 목록을 보여줬어요. 지난 30년 동안 어머니께 드린 돈이 총 2억 2천만 원이야. 가족들이 모두 깜짝 놀라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이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셔. 나를 현금 지급기라고까지 하셨어. 그리고 녹음 파일을 모두에게 들려줬어요. 큰아들이 할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직접 들었어. 30년 동안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야. 남편이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지 않을 거야. 어머니도 연금이 있으시니까 그걸로 생활하셔. 그리고 같이 살기도 힘들 것 같아. 어머니는 요양원이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겠어. 시어머니께서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현수가,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어머니,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시죠. 남편도 처음에는 그래도 어머니인데 라고 했지만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아들들도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할머니가 너무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연금으로 괜찮은 요양원을 구하셔서 그곳에서 생활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 전화를 해서 현수가 미안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시어머니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 돈으로 비싼 옷도 사 입고 친구들과 호화로운 모임도 가지셨는데 이제는 연금만으로 생활하셔야 하니까 모든 게 제한적이 되셨어요. 요양원에서도 다른 분들은 자식들이 용돈도 주고 좋은 옷도 사다 주는데 우리 며느리는 연락도 안 한다고 하시면서 창피하신다고 해요. 3달이 지나니까 시어머니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요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내가 현숙이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다. 30년 동안 정말 많이 해줬는데 라고 후회하고 계신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는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가끔 남편이 안부를 전해주는데 시어머니께서 현숙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다. 그때는 몰랐는데 현숙이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이제야 안다고 하신다고 해요. 요양원에서도 우리 며느리가 30년 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른다. 내가 바보였다라고 하신다고 하고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반면에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번 돈을 온전히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께 드렸던 월 100만 원으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먼저 그동안 못했던 여행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제주도도 다녀오고 부산도 다녀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신혼여행 기분을 느꼈어요. 아들들한테도 더 많이 해줄 수 있게 됐어요. 큰아들 취업 준비하는데 도움도 되고 둘째 아들 대학교 등록금도 여유롭게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투자도 시작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건강검진도 받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친구들은 제 변화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현수가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뭔가 편해 보여.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정말 그랬어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억압받고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남편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하던 남편이 이제는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라고 해요. 아들들도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할머니는 할머니가 알아서 하시고 라고 해요. 가족들이 모두 제 편이 되어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께서 저를 현금 지급기라고 하신 말이 오히려 저를 깨우쳐준 셈이에요. 정말로 현금 지급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최근에 요양원에서 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신다고 해요. 현숙이가 30년 동안 나한테 2억 넘게 써줬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정말 바보 같았다. 현숙이 없으니까 모든 게 불편하다. 돈도 부족하고 외롭기도 하고 다른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찾아와서 용돈도 주고 좋은 거 사다 주는데 나는 아무도 안 와. 창피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후회하셔도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이용한 것은 바뀌지 않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현금 지급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가끔 시어머니께서 요양원 직원을 통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시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30년 동안 기회를 드렸는데 그때는 몰랐다가 이제 와서 깨달으신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정말 그래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특히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를 이용하고 무시했던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무조건적인 희생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 셋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 3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고마워하고 계신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현금 지급기라고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 그 온천에서 시어머니의 진심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54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동안 시어머니께 쓰던 돈으로 노후 준비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남편과의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후회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오직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만 살 거예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현금 지급기로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려고 해요. 30년 동안 현금 지급기로 살았던 며느리님의 사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효도라는 명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과연 정말 당연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는 이야기였고요. 사연자님처럼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쓰면서도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헌신을 현금 지급기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사연자님은 자유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희생하고 계시다면 그 상대방이 정말로 그것을 고마워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후에 깨닫기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